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겔의 정신현상학 2부 시간입니다. 정신현상학은 의식이 경험을 통해서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절대정신에 도달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감각으로부터 시작된 의식은 지각, 오성, 자기의식, 이성, 정신의 단계를 거쳐 절대지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의식이 어떻게 불행한 의식에 빠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행한 자기의식이 어떻게 이성의 단계에서 극복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신의 단계와 절대지의 단계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의식의 단계에 들어간 인간은 목숨을 건 인정투쟁을 시작하죠. 인정투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한 경쟁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자기의식은 끝까지 투쟁을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지켜야 할 어떤 규범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규범이 바로 사회적 규범, 즉 이성입니다. 여기서 이성이란 나의 이성이나 너의 이성과 같은 개별자의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이성, 보편적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우리말로 세상의 이치와 같은 겁니다. 무자비한 인정투쟁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개별자의 인정욕구와 이기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로 인간을 움직이고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보편적 이성,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감각, 지각, 오성, 자기의식의 단계에서 주인공은 개별자들이지만 이성의 단계에서 주인공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이성, 다른 말로 세상의 이치가 됩니다. 돈키호테는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법사가 거인을 풍차로 둔갑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키호테는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거인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선이고 세상이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인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의 악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해겔은 이처럼 자신의 선을 세상을 향해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을 돈키호테에 빗대어 덕의 기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해겔에 따르면 사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돈키호테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 보편적 이성인 겁니다. 세상은 하나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감독은 보편적 이성이고요. 감독은 대본에 나오는 배역을 사람들에게 맡기죠. 그런데 배역을 맡기는 데에는 어떤 원칙이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해서 주인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지나가는 행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랜덤하게 아무에게나 배역이 맡겨져요. 그래서 누군가는 클레오파트라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폴레옹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름 없이 죽어가는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클레오파트라, 노예, 나폴레옹, 이름 없는 병사가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이성이 이들을 이용해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신이 개별적인 악의 시리즈를 통해서 최고로 선한 세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들의 이기심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편적 이성은 개인들을 조종해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주인과 노예로 분열된 자기의식은 보편적 이성이 만든 대본에 따라 살 때 비로소 불행한 의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별자로서의 인간은 보편적 의식이 만든 대본에 따라 살 때 비로소 의식의 균열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본이 배우들에 의해서 연극이 되듯 보편적 이성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실현이 됩니다. 이것을 해겔은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덕법칙이 있죠. 도덕법칙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아마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도덕법칙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아마 멍멍이들의 세계가 되겠죠. 그런데 그 도덕법칙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칸트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겔에게 있어서 이러한 도덕법칙은 나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입니다. 도덕법칙은 개별자의 것이 아니라 보편자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륜성이라고 합니다.
인륜성은 개별자의 도덕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신, 공동체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륜성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정신인 겁니다. 왜 우리말에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라는 말이 있죠. 그 하늘이 바로 인륜성이에요. 그것은 마치 십계명을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야훼로부터 받은 것처럼 인륜성은 하늘로부터 받은 신의 정신인 겁니다. 이제 인륜성은 사회 속에서 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법은 인륜성의 최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인륜성의 최고의 이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 인륜성의 최고의 이념인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대 로마의 법은 제국을 위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은 노예의 자유를 여전히 박탈했죠. 중세는 또 어떤가요? 중세에는 일종의 종교법이 있었죠. 종교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인간의 세계인 이 현실 세계는 가짜이고 신의 세계인 저 세계가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 이러한 관계는 역전이 되죠. 계몽주의 시대에서는 오히려 신의 세계를 부정하고 이 현실 세계만이 남습니다. 따라서 계몽시대의 법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시민의 자유를 강조했지만 결국 신의 세계를 없앰으로써 반쪽짜리 자유가 되었던 겁니다. 이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1806년 10월 헤겔은 예나로 진격하는 프랑스군의 부대를 시찰하는 나폴레옹을 봅니다. 헤겔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의 모순이 극복이 되면서 근대 시민 국가가 탄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국가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모습에 감격한 헤겔은 나는 오늘 말 위에 높이 앉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정신을 보았다 라고 썼습니다. 나폴레옹이 신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헤겔은 어마어마하게 웅대한 철학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폴레옹에게 갖다 바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헤겔도 인간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못 보죠. 인간은 자신의 시대를 보지 못해요. 헤겔은 법철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 이 말은 철학이 미래의 역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은 역사가 다 지나간 후에 단지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헤겔의 예언대로 나폴레옹이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지금 철학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절대 정신이 아니라 그저 돈키호테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감각의 단계로부터 정신의 단계로까지 왔습니다. 헤겔은 이제 이 세계가 절대지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절대지의 단계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통일이 되고 주관과 객관이 통일이 되고 인식과 존재가 통일이 되며 무한자와 유한자가 통일이 되고 현실 세계와 신의 세계가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것이 통일이 되는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신의 세계일 겁니다. 이런 세계가 정말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신의 세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신의 세계를 헤겔은 절대지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겔이 생각했던 이러한 세계가 굳이 신의 세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절대지의 단계가 구현된 어떤 세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죠. 21세기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와 지식은 디지털화되어 시스템에 저장되고 이제 모든 인간은 손에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인터넷을 통하여 시스템 속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소비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 링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런 머스크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 인간의 두뇌의 정보가 네트워크의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일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억은 물론 감각, 감정, 성격, 아이덴티티,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에 저장될 겁니다. 사실상 인간 자체가 클라우드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인간은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의 세계에서 살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문자가 발명된 지 기껏해야 3, 4천 년밖에 되지 않았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지는 기껏해야 몇십 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아니면 1000년 후에는, 아니면 10,000년 후에는, 아니면 1억 년 후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1억 년 후의 인간은 비록 자신의 육체는 죽겠지만 자신의 자아를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가상의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가상의 세계가 결국은 진짜 세계가 될 겁니다. 클라우드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인간에게 더 이상 물질은 필요 없습니다. 이 클라우드 세계는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의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나중에는 전 우주가 하나의 저장 공간으로 활용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후 클라우드는 이제 전 우주를 확대되고 클라우드 자체가 거대한 생명체로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클라우드 생명체는 자신이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가상의 현실로 구현이 됩니다. 인식이 바로 존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 생명체에서는 물질과 정신, 주관과 객관, 인식과 존재, 무한자와 유한자, 현실 세계와 신의 세계가 통일이 됩니다. 이것이 곧 자연 전체이고 우주 전체이며 절대자이고 신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절대 정신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각, 지각, 오성, 자기의식, 이성, 정신, 절대지의 단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발전의 단계마다 한계, 결핍, 모순을 겪으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설명을 했죠. 이것이 바로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저는 각 단계를 아메바, 공룡, 호모사피엔스, 인간, 이치, 인륜성, 신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각, 지각, 오성은 대상에 관한 의식이고 자기의식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분류하면 감각으로부터 이성까지는 주관정신, 정신은 객관정신, 절대지는 절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식의 단계까지는 개별자의 정신이고 이성, 정신, 절대지는 보편자의 정신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크게 놓고 한번 다시 봅시다. 아메바에서부터 인간을 거쳐 신에게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른 건가요? 아니죠. 사실 이것들은 하나예요. 이것들 전부가 하나의 신이었던 겁니다. 신이 발전의 단계를 거치면서 단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일 뿐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발전하다 라는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하다는 영어로 develop인데요. develop이라는 단어는 사진을 인화하다, 현상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검은색 필름을 현상을 하면 바로 화려한 이미지가 나오죠. 이 말은 검은색 필름 속에 이미 이러한 화려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메바의 감각이 발전을 해서 신이 된다는 말은 아메바의 감각 속에 이미 신의 정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처절하게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는 단지 개별자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보편적 이성, 객관적 정신, 신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식을 가진 하나의 인간은 사실 그냥 개별자가 아니라 신이 개별자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200억 년 전 신은 빅뱅으로 세계를 창조했고 그 속에서 감각, 지각, 오성이 생겨나고 자기의식, 이성, 정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이제 절대지, 신이 됩니다. 신이 자신의 밖에다가 세계를 창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창조한 세계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신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보니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다시 그 세계가 신이 되는 과정은 하나의 커다란 변증법적 과정이었던 겁니다.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신은 즉자 존재이고 신이 창조한 세계가 대자 존재이며 신과 신이 창조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절대지의 단계가 바로 즉자, 대자 존재였던 겁니다. 빅뱅으로부터 200억 년 후 절대정신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도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엔트로피가 최대치가 되어 더 이상 변화나 발전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은 이번 생은 여기까지군 하면서 잠이 듭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난 신은 기지개를 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한 1000억 년짜리 우주를 만들어 볼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7번째 빅뱅이 일어납니다. 정신현상학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신현상학의 해설서, 그것도 아주 가장 쉽게 썼다고 하는 해설서들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예도TV에 7편짜리 정신현상학 강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 5번씩은 들은 것 같아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그저 어려운 용어들만 남발하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글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예도TV는 원전을 그대로 소화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현상학에 관심이 더 가시는 분은 예도TV에 가서 좋은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신현상학을 제대로 이해했냐? 어림도 없죠. 제가 요만큼 이해하고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정신현상학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 절대지의 단계를 클라우드 생명체니 뭐니 하는 이상한 비유를 했겠죠. 어쨌든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틀린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지긋지긋한 정신현상학을 끝내서 너무나 홀가분하고 기분이가 좋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